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미국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들 아실 만한 기업인 암젠이란 회사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오프라인으로 제게 물어보시는 지인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암젠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알만한 기업이라서 리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오프라인으로 왜 이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암젠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고 기업에 대해 이해 없이 매수한 탓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문의 주셨던 지인분들과 이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간단하게만 암젠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암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암젠 주가에 답이 있겠죠. 보시면 직전 1년간 한번 주가를 비교해 보면 240달러 정도 대에서 지금 224달러대니까 사실 1년간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사실 지난 1년간 뉴욕 증시나 나스닥 증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젠이 그닥 썩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특히나 240달러대가 아니라 이런 지점에서 250달러, 60달러대에 샀던 분들은 조금 더 고통이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암젠을 들고 있었던 시기는 2019년 4월부터 8월 정도로 짧게 투자가 아니라 매매의 기회를 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저희 스터디에서도 제가 암젠에 대해서 매수 의견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보니까 5월 27일 날 발표를 했었나 봐요. 이때 발표했던 자료를 몇 장 보도록 할게요. 네, 이밸류에이트 파마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암젠은 전통적인 케미컬 회사가 아니라 바이올로직 회사고, 당시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에 예상 매출액 순위로는 보시면 11위를 2024년에 마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제약업은 사실 결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순위 싸움이 치열한 분야라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인지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죠. 전 세계 제약 시장에서 전통적인 케미칼에 비해서 바이올로직 비중이 점점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시면 점점 올라가고 있고, 2024년경에 됐을 때 케미컬이 7이고 바이올로직이 3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밸류에이트 파마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 지금 벌써 2020년에 이 비율이 거의 5대5로 올라서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바이올로직이 강한 성장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왜 그 요란한 밸류에이션 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가가 상승할까? 이러한 부분에서 해답 하나를 이 표가 사실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장 쭉 지나고요. 2019년 1분기 암젠의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중요하고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 암젠의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5,500만 달러, 정말 크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제약 시장의 특성상 성장의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데이터를 한번 간단하게 그러면 볼게요.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인 엠바시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이미 점유율이 48%를 넘어가고 있고,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칸진티도 6월 기준으로 해서 43%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폭발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의 격차는 이미 더블링 스코어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리투시마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에서는 화이자가 1등이고 2위가 셀트리온이죠. 바이오시밀러의 정말 진심인 두 개 기업이 암젠과 화이자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젠의 히든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북유럽에서 제네틱스 기반으로 이 연구하던 리서치 기업인 디코드 제네틱스인데, 암젠은 2012년에 이미 이 디코드 제네틱스를 인수를 해서 이 유전자적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유전자 데이터 기반의 의약품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이 출시되는 상황인데, 아직 암젠에서는 특별한 어떤 제품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추후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입가 기준으로 당시 보시는 것처럼 이 170달러대는 적당한 매수 가격이라고 봤고, 4, 5월에 마침 150달러대가 무너지면서 좋은 거래 기회라고 보고 이 매수를 했다가 이 몇 달 뒤에 250달러대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 뒤 딱히 따로 팔로우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그 뒤 2년간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암젠의 2분기 어닝스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2021년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암젠은 2020년 2분기 실적 대비 5%의 이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암젠이 세일즈하고 있는 이 약재들을 쭉 표시한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 중 하나도 이 약재들의 특성이나 이 약재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숫자만 보시고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러면 이게 과거의 매출액 기반해서 현재 매출액 그리고 미래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런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더니 사실 너무 암젠이 잘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IR 자료는 이 매출액이 어지럽게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10Q를 보시면 보기 좋게 이 제품별 매출액 순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만 보셔도 사실은 암젠을 오랫동안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면 살짝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져 올 수 있는 그러한 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젠에서 지금 매출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이 특허 만료 의약품의 비중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여전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시면 암젠의 오늘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 중에 하나인 이 엠브렐 보시면, 엠브렐은 역시 2020년 대비 세일즈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3개월치인데 밑에 6개월치를 보시면 사실 10% 이상 15%가량 또 제품 매출액이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중구 감수증에 쓰는 이 뉴라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 페이턴트가 풀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세일즈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일즈 하락분을 프롤리아나 오테질라, 엑스지바 이런 제품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 매출액 덩치를 봤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엠브렐 말씀을 드릴게요. 엠브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Q 보시면 사실 이제 9억 달러, 그러니까 네, 10억 달러 베이스가 또 깨졌어요. 사실 이 제품이 예전에는 분기 베이스로 사실 수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여기에서부터 사실 큰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암젠은 이러한 이 페이턴트 풀리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이 매출 방어 및 재성장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 뉴라스타도 보시면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쓰는 이 뉴라스타도 계속해서 세일즈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세일즈 하락은 이 페이턴트가 풀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제품 매출액 하락에 대비해서 다른 제품들이 이 매출액 하락분을 메꿔주고 계속해서 성장해 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암젠의 프롤리아입니다. 프롤리아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프롤리아 자체가 이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뮤놀로지 제품이나 아니면 항암제처럼 시장이 캐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사실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프롤리아 또한 2025년에 이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기가
아주 오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레파타도 이 암젠의 기대주 중에 하나입니다. 런치 이후에 빠르게 매출 부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젠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레파타의 매출도 추후 계속해서 팔로업을 해봐야 됩니다. 네, 항암 환자에 있어서 골절이나 뼈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이 엑스지바도 꾸준하게 매출액을 증대시키고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나마 암젠의 사실 위안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바이오시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의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암제비타까지 합치면 엠바시, 칸진티 이 세 개 제품을 합치면 거의 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이뤄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편두통 치료에도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인 CGRP의 에이모빅을 암젠이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세일즈가 사실 기대 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릴리와 이 테바의 이 두 가지 제품들과 사실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상승이 그렇게 호락한 상황은 또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발굴수종에 쓰는 키프롤리스도 이 암젠의 주요한 매출원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의 어떤 수준이 약간 메인테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눈에 띄는 성장이라고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젠의 여러 제품들이 이러한 상황인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드디어 문제의 오테질라가 나왔는데요. 오테질라는 2019년 BMS와 셀진이 합병을 하면서 BMS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TYK2 이니비터 약제와 이 오테질라가 사실 독점 이슈가 있어서 FDA에서 합병을 할 때 이 오테질라는 매각을 하라라고 하고 여러 회사들이 이 비딩에 참여했고 암젠이 이 134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16조 원 정도 써내서 이 제품을 즉시 전력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분기 매출이 이 5억 달러 수준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그렇다면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해서 암젠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 최근에 와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우려 사항이 있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BMS는 기존에 TYK2 억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듀크라바시티닙인데요. 최근에 임상 3상에서 이 오테질라 대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약제가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테질라는 기존의 TNF-알파 억제제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루킨 제제뿐만 아니라 이 듀크라바시티닙이라는 이 경구제, 강력한 경쟁 상대를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오테질라의 상황이 별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이 증권가의 의견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테질라를 인수하는데 2019년에 16조 원을 썼는데 이 최근에 암젠의 이 IR 자료를 보면 암젠은 역시나 계속해서 이중항체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수하게 된 이 아카파타마뿐만 아니라 이 다음과 같은 여러 이 전략 자산들이 다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약제들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항암제에도 여러 가지 조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발 방향에서 ADC가 있을 수도 있고, 이중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카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암제는 그 중에서도 이 이중항체에 정말 진심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는 바야흐로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자사의 대표 품목의 특허 만료에 대비를 해서 여러 굵직한 이 인수합병 등을 진행을 했고 그 와중에 리제네론 파마슈티컬도 유력하게 시장에서 인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형들은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리제네론의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네, 2019년을 보시면 리제네론의 주가가 계속해서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시가총액이 준다는 것이고,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고마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조만간 그 리제네론의 인수건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보시면 코비드가 오기도 전에 이미 리제네론의 주가는 $300를 깨지면서 저점을 갱신을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저때 이 시가총액이 리제네론이 $300억 수준이었거든요. 당시 암젠이 현금성 자산만 이 $300억 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수할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쉽냐? 말 그대로 이중항체에 정말 진심인 기업이 두 곳 있는데 한 곳이 암젠이고 한 곳이 바로 이 리제네론입니다. 리제네론의 파이프라인도 다양한 질환 영역에 포진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액암과 고용암 모두에서 이 다양한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상의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암젠은 아직 제대로 시장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한 이 각종 고용암종의 파이프라인은 항암제 시장의 진입을 노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형들도 아시겠지만 리제네론은 2020년을 기준으로 이 매출액만 8조 원 가량을 뽑아내는 알리아와 현재 이 미친 매출 부스팅을 보이고 있는 이 딥픽센트, 최근에는 천식으로도 적응증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RA의 신약, 이 케브자라, 그리고 이 키투르다라는 맹주가 있긴 하지만 이 누구나 하나는 보유하고 싶은 PD-1 제제인 이 면역항암제인 리브타요, 이 고지혈증 약제인데 이 PCSK9 억제제와는 다른 기존의 ANGPTL3 억제제인 이렇게 에브키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비드 항체 치료제에서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리젠코브를 보유하고 있죠. 이건 사실 모두 다 커머셜된 약제입니다. 출시된 약제들이고, 특히나 임상 1상 그리고 2상 약제들을 보시면 이중항체나 그리고 인터루킨 클래스나 진세라피나 아니면 RNA 신약 후보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제네론은 이중항체에서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아쉽죠. 사실 당장 매출이 급하니까 이 오테질라를 인수한 것도 있겠지만 당장의 매출 하락을 조금 감내하고라도 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를 땐 지를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모두 인수합병이라는 역사의 산물이니까요. 이젠 시가총액이 리제네론이 너무 올라버려서 사실상 인수하기 힘들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실기죠. 네, 참고로 코비드19 항체 치료제는 지금 이 기업이 다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만에 $30억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코비드19 항체 치료제로 뭔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이 기업을 사시고 나머지 회사들을 살펴보시는 게 정석입니다. 네, 다시 암젠으로 돌아와서요. 이 10Q의 매출표인데요. 이제 다시 이 표를 보시면 형들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조금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암젠은 현재 주력 제품의 특허 만료와 그에 따른 강력한 매출 하락을 이 프롤리아와 같은 현재 주력 제품과 여러 안타 치는 제품들이 이 매출을 방어해주면서 3년 정도는 매출은 성장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큰 매출 하락은 방어하면서 다른 제품들의 매출이 부스팅되고 이 후속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나오길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이팅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2020년 매출 상승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2019년 즉시 매출 전력으로 인수한 이 오테질라의 매출을 빼고 보면 암젠은 이 매출액은 마이너스 2자리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앞뒤 사정을 모르고 보여지는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암젠은 혈액암에 이어서 이 사실상 최초로 바이올로직이 아닌 경구용 케미컬 항암제인 루마크라스로 그동안 미지의 영역에 있었던 KRAS G12C 뮤테이션 넌스몰셀 런캔서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폐암 시장에 진입을 한 거죠. 암젠의 항암제 시장 진입 의지도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더 리제네론이 조금 아쉽습니다. 항암제 초기 파이프라인들을 몇 개 인수하면서 현금 흐름도 이제는 아주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감소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이 자사주 매입은 늘리고 있죠. 월가와 이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형국입니다. 저렇게라도 주가를 받치지 못하면 현재 주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형들 마지막 장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암젠에 매우 애정이 있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현재 주가는 다소 비싼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주 암젠의 스탠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또 팔로우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업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젠의 미래 성장이 정말 밝아지는 상황인데 주가가 더 떨어져 있다면 매수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화이자나 노보노디스크를 예전에 괜찮다라고 했었는지도 이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펀더멘탈 퀄리티고 두 번째도 펀더멘탈 퀄리티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모더나사가 주당 $500,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서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신생 바이오텍 모더나사가 이 바이오텍의 개척자인 암젠의 시가총액을 가볍게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숙명이고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항체의약품으로 한 시대를 열었던 암젠에 이어서 다시 모더나라는 기업이 RNA로 한 시대를 열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형들도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의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암젠은 강력한 시대의 도전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결사적인 응전을 보여줘서 정말 너무너무 매수하고 싶은 기업으로 빨리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그때까지 계속 공부할 뿐이죠. 암젠은 사실 저도 너무 애정이 있어서 영상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 영상은 대충 보시고요. 형들 우리 장수해요.